자, 29쪽에 하나는 60% 이상 틀렸고요. 하나는 80% 육박으로 틀렸습니다. 엄청 틀렸네. 일단 단락을 나눠야겠죠. 총 몇 단락으로 나눠지냐면 4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네. 그 형식 단락 옆에다 1, 2, 3, 4 써야겠네. 첫 번째 단락 여러분이 먼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첫 단락 출발. 주어 보고 찾아서 자, 첫 단락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여러분이 연필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위에 올려봐. 그래서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를 서로 해보자고. 자, 어떤 물체가가 주어군요. 물체가 물이 대등절이니까 나 공기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같은 건가 봐요. 유체 속에서 그러니까 요 물이 유체에 해당되는구나. 유체고요. 요 공기가 유체에 해당되는 거죠. 같다고 그랬으니까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가유낙화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거 패턴인데 이렇게 가정이나 전제사항이 오면 우리는 항상 물결을 쳤어요. 왜냐면 수능 출제기관의 평가원에선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는 방식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추가 자료를 줄 때, 그죠? 추가 자료를 줄 때 가정문이나 전제 먼저 제시하는 거 이걸 줍니다.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이 가정 전제가 나오면 항상 뭐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냐면 선후관계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선후관계를 체크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거 순서나 차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잘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할 때 물체에는 뭐냐면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주어 서술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패턴. 자, 저기에서 자유낙하할 때는요, 항력, 부력, 그 다음 뭐지? 중력이 작용한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 자체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죠. 구성 요소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뭐 이런 글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 그냥 주어서 쫓아가서 곤충은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만 읽으면 됩니다.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구나 이렇게만 읽으면 돼.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기억하려고 들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언제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구성 요소를 설명한 뒤에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얘기할 때 있어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100% 출제 요소입니다. 여기에 바로 출제 요소입니다. 출제 요소. 그러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뒤에 글이 어떻게 나오냐면 머리는 나올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를 진하게 써서 머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무슨 정보가 나오겠죠. 또 뒤에 가슴은 합니다. 그럼 얘에 대한 정보를 또 찾아야 합니다. 가슴에 대한 정보를. 배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또 이게 치는 거야. 어차피 이게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거야. 머리에 대한 정보가 1, 2, 3이라고 쳐보고요. 가슴에 대한 정보가 A, B, C라고 해볼게요. 얘는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게. 그럼 다음 중 틀린 하나는 잘못된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는 1, 2, A로 구성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진하게 지우는 이유는 머리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 라는 걸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게끔 하는 거야. 그죠? 자, 한번 해볼게. 일단 자유낙하하면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한답니다. 여기까지 그냥 갔어. 근데 뒤에 중력은 했죠? 그러면 이게 중요 개념이죠. 중력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자,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답니다. 그럼 물체의 질량에 곱하기 중력 가속도구나. 자, 세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까지 했고 이번에는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면
자, 시험 문제는 첫 번째, 간단한 계산을 요구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야. 소수점 이렇게 안 나와. 국어는 딱 떨어집니다. 근데 뭐니 해도 공식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국어에서는 비례 반비례를 물어볼 때 비례 반비례의 관계, 이 관계를 부를 때 공식들을 이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A는 B분의 C다 이런 게 있다고 쳐. 그럼 A는 뭐 다 알다시피 1분의 A잖아. 1분의 A는 B분의 C겠죠? 그럼 국어에서 언급하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요 A와 B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값의 이 두 개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국어에선. 그럼 시험을 만들어 볼게. 다른 상황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B만 증가했다면 A는 어떻게 될까겠어? A는 어떻게 돼야 돼? B만 반비례니까 얘는 감소하겠군.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건 변동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C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A는 어떻게 되겠어? A는 증가하겠군.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빼놓을게. 여기 한번 이용할 거야. 언제 이용하는지 한번 오늘 확인 한번 해보자. 중력이니까 공식을 빼볼게. 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랍니다. 중력 가속도예요. 공식이 나오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다 빼놔야 돼. 한 번은 계산하게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중력은 물체 질량의 중력 가속도 곱합니다. 그죠? 자, 나타나는 동안 일정하군요. 정보 두 개 나왔다. 첫 번째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중력이고요.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어떻게 써? 낙하하는 동안에는 일정하다라는 두 번째 정보가 있군요.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정보 두 개. 다시 부력은 다시 동그라미 당쳐야겠죠? 부력에 대한 개념들을 찾아볼게. 어떤 물체에 의해서입니다. 의해서. 자, 뭐뭐에 의해서. 이것도 평가원이 잘 쓰는 패턴이야. 저것도 한번 배워보자. 자, 네 번째 패턴입니다. 네 번째. A에 의해. 그 다음에 여기에 서가 있어도 돼. B 누를게요. 여기에서의 서는요, 생략이 돼도 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생략도 돼. 그러면 이렇게 A에 의해서 B 이런 패턴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앞에가 원인입니다. A라는 원인에 의해서 B라는 결과가 와요. 이런 거야. 그래서 A에 의해 B는요,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왜 인과? 원인에서 인자, 결과에서 과자를 가져와.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냐면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돼요. 국어는요, 약 한 80% 정도는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이런 글이야. 그래? 그러면 자,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어떤 물체냐의 원인 때문에 배제된, 제외된 거죠?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 아, 이거 개념이네.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입니다. 유체는 물공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부력의, 이게 어떤 물체 때문에 생긴 결과이긴 한데 부력의 개념정의죠. 그죠? 그러면 부력이라는 게 뭔데? 아, 어떤 물건 때문에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 무게랍니다. 그래? 그러면 자, 유체는 아까 물과 공기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욕조에 물을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로 쏙 들어갔어요. 여기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써? 물이 이렇게 펄펄펄 넘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거죠. 내가 어떤 물체입니다. 얘 때문에 배제된 유체의 양, 얘를 재면 어떻게 써? 요걸 양동에 재고 요걸 양동에 재고 어떻게 써? 그게 나의 부력인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죠? 이 부력. 그럼 물이라면 아까 유체는 물과 공기라며. 이건 물이잖아. 공기도 마찬가지야. 비가 내려요. 빗방울이 막 요만할 텐데 빗방울이 좀 크게 보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만한 것이다. 빗방울이 이만한데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올다고 쳐볼게요. 여기에 오려면 떨어져서 이리로 올 거거든요. 그럼 여 안에는 원래 뭐가 있어? 원래 공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놈이 여기 와서 이리로 쓱 와버리면 어떻게 되지? 여기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뛰쳐나가겠죠. 공기들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공기들을 모아서 재면 요 빗방울의 부력이라고요. 됐니? 됐냐? 그럼 맞잖아.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라고 했으니까. 됐니?
자, 그럼 다시 해당 힘으로 항상 이런 거는 밑금을 쳐야 되죠. 왜냐하면 평가원이 오답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가 저거죠. 항상 이 말이면 같은 말은 뭐야? 반드시겠죠. 반드시. 꼭 이런 건 같은 말이지만 오답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 간혹 예외적으로 이딴 말 나오면 틀린 말이죠. 그죠? 항상이라는 건 반드시잖아. 반드시 꼭 그런 거잖아. 예외적으로 아니면 뭐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딴 말은 다 틀린 말이야. 그죠? 평가원이 오답 만들 때 저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항상 어쩌래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답니다. 아, 그러면 부력의 두 번째 특징이군요. 첫 번째는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라면 두 번째는 뭐야?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요거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야. 그 다음에 빗방울이 낙하합니다. 빗방울이 낙하하고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빗방울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렇게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겠잖아. 그죠? 낙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땅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중력이 오겠죠. 근데 얘가 설명할 때 뭐라 했어? 중력에 항상 반대 방향에 뭐가 있어? 부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있겠어? 부력이 있나 봐요. 맞냐? 지금 읽는 거 여기까지야. 자, 근데 뭐가 하나 더 나와야지. 아까 구성 요소는 중력, 부력, 항력 했죠. 지금 항력 안 나왔어. 항력 안 나왔어. 찾아야 되겠어. 그래서 해볼게요.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요거 빗방울 요거 빗방울이 들어와서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입니다. 아까 했죠. 자, 빗방울이 있는데 이게 내려와서 밑에 여기에 위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공기가 있죠. 얘가 일로 내려와서 일로 쑥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공기들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배제된 공기죠. 이 공기를 모아서 재면 얘의 뭐겠어? 얘의 부력이 된다고요. 그치? 다음, 공기의 밀도는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이랍니다. 아, 그러면 다시 어디다 쓸까? 몇 번인지 까먹었어요. 여기서 4번 할게. 하나 4번. 여러분 필기하는 순서대로 해. 자, 차이가 드러나면 차이를 중심으로 읽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면 옳거니 이거 시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평가원이 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뭐야?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이거 출제 요소다 라고 해야 돼. 그래? 그럼 그런 방식이 뭐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이 쓰는 패턴 A와 달리 B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차이를 둬야 합니다. 삼각형을 읽고 이건 역삼각형을 읽어서 아주 시각적으로 내용적으로 완벽하게 차이를 더 놔야 돼. 왜냐면 그놈은 시험 문제니까. 두 번째 A에 B에 B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 B에 B도 차이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어 정확하게 나눠. 세 번째 A보다 B는 뭐 똑같아. 이것도 차이를 드러내는 거야. 점음들 나오면 달리, 비해, 보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이건 출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10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 사실은 이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에 비해 1000분의 1 수준이다. 사실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가 드러나니까 아, 그러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랍니다. 1000분의 1 수준이야. 그러면 공기의 밀도가 작다는 겁니다. 이 공기의 밀도가 물의 밀도와 이 비교를 한 이유는 뒤쪽에 문제를 하기 위해서 너무 비교해 놓은 거야. 뒤에 보시면 25번인가 26번 풀려면 이게 이용이 돼야 합니다. 차이를 드러내는 건 문제 풀 때 반드시 이용하게 돼 있다. 그러면 공기가 어떻다는 거야? 1000분의 1 수준으로 밀도가 작다는 거죠. 공기의 밀도는 작은 거야. 밀도는 좀이라는 것을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강의실에서 지금 15명이 앉아있는데, 그죠? 이때 내가 여기서 저기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강의실에 50명이 앉아있어요. 그때 내가 여기서 절로 이동하는 거. 어떤 게 이동하기가 더 힘드니? 50명 있을 때 이동하기 힘들잖아. 이게 밀도가 클 때입니다. 무슨 말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공기는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수월해. 움직이기 수월한 거야, 물보다는. 자, 수준 임으로 했네. 다시 인과관계이죠? 인과관계. 자, 5번이니까 A 임으로 B. 이것도 인과관계야, 이것도. 그러면 이것도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 앞에가 원인이고 A라는 원인 때문에 B라는 결과가 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자, 10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쓰는 인과관계는 A 때문에 B가 인과관계거든. 그러니까 이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같이 읽어버리면 돼. 10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공기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빗방울이 공기의 중에 떨어질 때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운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미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빗방울 자체가 크기가 얼마나냐면 자, 이거 눈에 빗방울이 이만하잖아. 그죠? 빗방울이 그죠?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 그런데 빗방울이 여기인데 빗방울이 여기 내려와서 여기에 들어온다고 쳐보자. 그러면 빗방울은 물이잖아. 물보다 요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1000분의 1이니까 내가 요만큼 그렸는데 1000분의 1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의 안 보이는 요 정도의 크기인데 그걸 잰다고? 그러니까 거의 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그러니까 스티로폼 입자가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구나.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할 경우 이때는 좀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빗방울 같은 게 무게가 1이라고 할게요. 빗방울의 무게가 그렇진 아니지만 자, 빗방울이 1의 뭐야? 1 플러스 1 정도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공기의 양은 10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0.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영향력이. 그죠? 그런데 스티로폼은 밀도가 더 작은 거야. 이게 얼마야? 이게 만약에 0.1000분의 1이라고 할게. 엄청 작아, 밀도가 작아. 이런 거야. 그러면 이 작은 영향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여기로 지나가는데 내가 80km인데 제가 40km야. 내가 지나갈 때 제가 나를 붙잡아도 잘 안 잡힐 거야. 그죠? 저의 힘은 미미한 거야. 그죠? 근데 제가 40km인데 내가 20km야. 내가 지나가려고 하면 제가 잡으면 그냥 못 지나갈 거 아니냐? 그때는 영향력이 크겠지. 그 말 이 말이지. 스티로폼 같이 밀도가 작으니까 그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니? 자, 부력이 낙하의 물체의 낙하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좀 크면 별 영향력이 없는데 밀도가 매우 작은 놈은 그 작은 힘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얘기네. 첫 번째 단락을 했는데 아직 뭐가 안 나타났어? 중력, 부력 설명을 했는데 항력이 아직 안 나타났다. 그죠? 다음 단락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다음 단락 출발. 두 번째 단락 해볼게. 두 번째 단락. 여러분이 한 거랑 내가 비교해봐. 하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물체가 유체 내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달리, 달리 나왔네? A와 달리 B 하면 차이를 정확하게 집어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 하고 뭐를 차이를 비교하는 거야? 옆에 운동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물체가 유체내, 즉 공기나 물에서 정지했을 때와 달리 운동할 때는 뭐가 발생해? 항력이 발생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삼각형 치고 역삼각형 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미를 잡고 가야 돼. 그러면 차이가 뭐야?
아, 이때 운동하는 경우가 이때 뭐야? 바로 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딱 화살표를 내리면 되겠죠. 이 말은 정지에 있을 때는 항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지, 그죠? A와 달리 B라고 했으니까 B는 운동할 때 항력이 느껴진다면 정지는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면 이따가 문제 풀 때 요놈 이용하게 됩니다. 그죠? 아마 정지에 있을 때와 운동했을 때의 경우의 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돼왔으니까 요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찾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이 항력은 어디서 많이 봤죠? 앞단락에서 뭐 했어?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고 했잖아. 1단락에서 중력과 부력만 설명했지. 그러니까 아, 나왔네. 이놈이었네. 세 번째 놈이 이놈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구성 요소에 각각의 기능이 나오면 그걸 무조건 찾으라고 했죠. 아, 첫 번째 정보가 이거 있네. 물체의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 항력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력의 개념입니다. 물체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 항력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면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놈이 항력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면 어떻게해서 막 바람 때문에 얼굴이 막 흔들리잖아. 그게 일종의 항력이겠죠. 나는 달려가는데 달리는 걸 막으려는 놈이니까. 이 힘은 항력이겠죠. 항력이라는 놈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적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군요. 항력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입니다. 항력은 물체 운동에 저항하는 힘이고요. 이놈은 어떻게 한다?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면 아까 거 송님. 자, 지면이 있었고요. 지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빗방울이 이렇게죠. 그죠? 이게 이제 운동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빗방울이 어떻게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야. 지구 중심으로 내려가는 게 중력일 테고 중력과 항상 반대는 부력이라고 했죠. 이쪽이 부력이야. 그렇다면 항력은 뭐라고 그랬어? 운동 방향과 반대지. 운동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항력은 반대는 이렇게 가야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가 바로 뭐겠어? 얘가 항력의 방향이구나. 근데 방향 정리가 다 됐네 지금. 다시 또 항력은 또 항력 설명이 맞네.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이것도 공식이네. 몇 번인지 모르겠어. 한 6번 할게. 자, A 할수록 B 한다. A 할수록 B 한다 라는 패턴도 잘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나오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결을 칠 거야. 얘는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비례 반비례로 읽으셔야 합니다. 비례 반비례로 읽으셔야 돼. 비례 반비례로 읽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자, 해볼게.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커진다면 2의 상응해. 2는 뭐야? 속도죠. 커진 속도에 상응하여 꼭 맞게 뭐가 커져? 여기에 굳이 빠진말 넣으면 항력이 커지는 거죠. 항력이 커진다. 그럼 비례 반비례로 읽으라는 얘기는 저 반대로 읽어달라고요. 항상 시험은 반대로 낼 거니까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느리다면 그의 항력도 느려지겠죠. 아, 그러면 속도와 항력은 반비례 관계구나. 그죠? 서로 반대 방향에서 하는 힘인가 봐. 반비례가 아니라 반대 방향의 힘이구나. 그죠? 크기는 똑같고 반대 방향에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다시 항력에 대한 세 번째 정보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맞네. 다시 또 항력은 또 있나 봐.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입니다. 공식이다 이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식 나오면 항상 옆에나 위나 빼놓으라고 했죠. 모아놓자. 마찰 항력은 마찰 항력 플러스 압력 항력에 해당되는데요. 마찰 항력 플러스 압력 항력이랍니다. 그러면 항력에 다시 정보 네 번째 정보입니다. 네 번째, 마찰 항력과 압력 항력의 합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마찰 항력이란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했네? 이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차이를 드러나서 설명하고 싶은가 봐. 그럼 우리도 준비가 돼 있지. 차이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죠. 마찰 항력 이거.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여기 찾았다. 압력 항력 이게 있네. 둘 간의 차이를 좀 찾아야 합니다. 얘가 설명할 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는지 그 놈을 좀 찾아야겠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찰 항력은 유체의 점성 때문에 공식 나왔다 때문에니까 인과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야. 마찰 항력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유체의 점성입니다. 점성은 끈적끈적한 거. 끈적끈적한 거. 그래서 저것 때문에 생기는 표면에 가해지는 물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항력이라 합니다. 그러면 유체의 점성이라는 원인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 물체 표면에 항력이 생기는 결과값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대등절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A할수록 B한다. 비례 반비례를 리뷰라고 했죠. 그러면 유체의 점성이 크거나 표면적이 클수록 뭐가 굳이 빠진 거는 여기에 마찰 항력이죠. 마찰 항력이 커진다. 이렇게 읽어야지. 그럼 언제든지 반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렇다면 유체의 점성이 좀 작거나 표면적이 작아지면 마찰 항력도 작아지겠지. 언제든지 반대로 읽을 준비. 압력 항력은 물체가 이동할 때,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물체가 이동한 거 왜냐면 아까 했잖아. 운동할 때 항력이 발생한다고 이미 설명했잖아. 그죠? 그럴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 차에 뭐뭐에 의해 이것도 때문에죠. 그죠? 인과관계잖아. 뭐뭐에 의해. 아까 의해서에서 생략된 거잖아. 그러면 삼각형과 역삼각형에 있는 차이를 정확히 잡고 가라고 그랬죠. 마찰 항력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뭐 때문에? 유체의 점성 때문에 생긴 거였죠. 근데 압력 항력은 물체의 전후방의 압력 차례. 이게 가장 큰 차이구나. 그죠? 점성 때문에 생긴 게 마찰 항력. 전후방. 내가 만약에 스카이다이버야.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앞에 배와 뒤 등 사이에 압력차가 생기다가 그게 마찰 항력이래요. 생기는 항력으로 물체의 운동 방향에서 바라본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A할수록 B한다 커진다. 단면적이 클수록 커진대요.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릴 때 홀쭉한 놈하고 뚱뚱한 놈이 있어요. 아니, 넓은 놈이 있어요. 넓은 놈이 항력을 더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낙하산 타고 딱 점프를 했는데 낙하산이 안 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뒷사람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 그럼 뒷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떨어지냐? 어떻게 떨어져요? 영화 보면 단면적을 줄이고 빨리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서 수직으로 떨어지죠. 머리를 놔두고 이렇게 수직 떨어지잖아. 그래서 따라잡아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낙하산 같이 휘고 하잖아.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앞에가 낙하산이 안 펴진 걸 보고 내가 뒤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는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살릴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치? 내가 살려야겠다고 어떻게 해서 수직으로 떨어져야겠죠. 단면적을 작게 해서. 그죠? 그래서 영화가 그래서 나오나 보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그치? 보입니다. 세 번째 단락. 출발. 틀려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읽는 거야. 네 번째 단락, 세 번째 합니다. 안개비의 빗방울이나 했네. 대등절이니까 이렇게. 안개비는 비는 비인데 거의 분무기 수준을 내는 비 있죠. 그래서 거의 분무기 수준을 내는 비. 미세먼지, 아이고 작아. 같이 작은 물체가. 그럼 미세먼지가 작은 거고요. 안개비의 빗방울 같은 게 작은 물체인가 보죠. 그래서 작은 물체가 낙하한다면 아주 작은 물체가 낙하합니다. 그러면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가 매우 작아요. 그래서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빗방울이 한 요만한데, 이것보다 작은 분무기 수준입니다. 이렇게 내리는 빗방울이 보이지도 않죠? 이거야. 그러면 자, 요거를 좀 크게 그려볼게. 이렇다고 치자. 그죠? 이게 거의 분무기 수준이라서. 그러면 이게 아주 작은 이런 점에 해당되는 건데 얘가 나와서 여기를 채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점에 해당되는 공기가 나가봐야. 그죠? 셀밖에 없는 너무 작으니까 앞뒤에 압력차가 작은 거야. 즉 여기와
뒤에 압력차가 작은 거죠. 이건 지금 눈에 보니까 이만하지만 요만한 거야. 앞뒤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작은 거야. 그러면 저 정리를 해보면 자, 안개비의 항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아까 항력이라는 것은 마찰 항력에 뭐라 했냐면 압력 항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압력 항력을.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런데 안개비는 요만한 거의 미세먼지 엄청 작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방 후방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압력 항력이 거의 없어요. 제로. 거의 제로에 가까워.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압력 항력이. 그죠? 자, 그런데 저 상태에서 빗방울의 크기가 커진다면 아까 요만한 빗방울이었는데 거의 압력차가 없지만 빗방울이 이만해요. 그러면 전후방에 차이가 좀 생기니까 압력 항력이 어느 정도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압력 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겠지. 그죠? 당연한 거죠? 반면 차이가 드러나다는 신호네요. 반면 스카이다이버와 같이 큰 물체네요. 스카이다이버가 큰 물체군요. 대조 정확히 보이죠? 작은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와 큰 물체가 낙하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대조군요. 그죠? 그럼 아까 이 안개비 같은 게 뭐야? 작은 물체군요. 작은 물체의 낙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건 큰 물체의 낙하를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물체가 이거라면 큰 물체는 이거고 요 둘 간의 차이를 정확히 집어야 되겠죠. 작은 물체는 마찰 항력이 대부분이었는데 큰 물체는 어떡하냐? 자,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면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에 의한, 뭐뭐에 의한 때문이죠. 그죠? 인과관계였잖아. 압력차 때문에 압력 항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다시 인과관계죠? 마찰 항력이 전체 항력에 기여하는 비중은 무시할 만하답니다. 그러면 반대다. 야, 큰 물체는 스카이다이버의 항력입니다. 스카이다이버의 항력을 좀 계산해봤더니 당연히 스카이다이버도 역시 마찰 항력 플러스 그 다음에 압력 항력이죠. 그죠? 압력차에 의한 압력 항력 두 개일 겁니다. 그런데 스카이다이버는 사람 몸집이 이만하니까 앞과 뒤에 압력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야. 이번에는 얘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얘가 거기에 거의 미미한 거야. 거의 미미. 없다는 건 아니야. 있으나 이게 100이면 이게 0.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될 정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큰 물체와 작은 물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구나. 작은 물체는 마찰 항력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물체는 어떻게 써요? 압력 항력이 대부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됐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락 도전. 마지막 단락이 먼저 끝난 사람은 문제까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자. 마지막 단락을 한번 해보자고. 자, 빗방울이 낙하할 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데 썼다는 건 이게 좀 활용할 가치가 있나 봐. 문제 풀 때 이용하게 되나 봐요. 중력 때문에, 이것 때문에니까 인과관계죠. 중력이라는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건데? 중력 때문에 빗방울이 낙하할 때 지구 중심에서 자꾸 잡아당긴다고요. 그러니까 낙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이것은 뭐야?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함에 따라 뭐뭐에 따라도 인과관계죠.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겠죠. 증가했기 때문에 항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에 저항하는 힘이 항력이라고 그랬잖아. 그 항력도 커져. 그래서 마침내, 결국 이런 말이죠. 결국 뭐야? 처음에 여기서 마침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처음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맨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게 된답니다. 그래?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진다? 한번 볼게요. 자, 빗방울이 낙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빗방울이 낙하하니까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지구 땅이 여기니까 지구 중심에 얘가 중력이 있을 테고 중력의 반대는 항상 뭐야? 중력이 있다고 그랬죠? 중력이 있어. 운동 방향의 반대 지점으로 뭐가 생겨? 항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항력과 부력의 합이 요 두 개, 노란색이네. 항력과 부력의 합이 마침내 뭐와 같아? 중력과 같아진대. 하얀색 중력과 같아진대. 이때 중력과 같아진 이때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된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물체 가속도가 0이랍니다. 물체 가속도가 0이랍니다. 근데 물체의 속력이 0인 거랑 가속도가 0인 건 다른 말입니다. 속력이 0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는 거라면 가속도는 속도가 더하는 겁니다. 10km에서 20km가 됐어. 가속도는 10km, 10km에서 30km가 됐어. 가속도는 20km 이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물체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10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0에서 20, 20에서 30 이렇게 가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거야. 자, 0이 되기 때문에 빗방울의 속도, 그러니까 빗방울의 속도는 일정하답니다. 즉, 뭐 하고 있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속 운동.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가속도는 0이니까 속도가 붙진 않고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대요. 이렇게 일정해진 속도를 우리 뭐라 한다? 종단 속도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종단 속도는 여러 가지 개념이네. 종단 속도가 뭐냐?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지는 이 지점. 그 다음에 뭐야? 물체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지점. 그죠? 그 다음에 뭐야? 빗방울의 속도가 일정해지는 지점. 이렇게 되는구나. 자, 유체 속에서 상승하거나 지면과 수평을 이동하는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한대요. 여기에도 종단 속도가 나타난대요. 이게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뻔하네. 위쪽에서는 낙하할 때 종단 속도가 되는 여러 가지의 원인과 결과들을 설명했죠. 인과적으로. 근데 갑자기 뭐라 했어? 인과적으로 내가 낙하할 때 종단 속도가 생기는 거 설명했지? 근데 상승하는 것도 종단 속도가 있고요. 수평으로 가는 것도 종단 속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뭘 내겠다는 거야? 이거 내겠다는 겁니다. 낙하할 때 종단 속도 설명했잖아. 이번에는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말해볼래? 이번에는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할 때도 종단 속도가 나타나거든? 어떻게 될까요? 추론해봐라 이겁니다. 위쪽에서 설명해줬으니까 이러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는 거야. 북극의 별자리를 막 설명을 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막 설명하다가 정작에 시험에는 뭐가 난다? 남극이 나온다고요. 그죠? 북극을 반대로 적용하면 남극이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낙하하는 것의 종단 속도를 계산했다면 그럼 반대로 상승할 때는 종단 속도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따져보겠대요. 이렇게 종단 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평형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까? 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하고 있어? 평형을 이루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대요. 그러면 이동 방향이 뭔가 한번 보자. 여기서는 낙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동 방향은 바로 중력이구나. 여기서는 바로 뭐야? 중력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 방향은 낙하하는 이동 방향과 반대니까 항력과 부력이겠네. 그러니까 항력과 부력이네. 그러니까 그게 평형이라는 건 뭐야? 이 중력의 힘과 이 두 개를 합친 힘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네. 항력 플러스 부력은 중력이다. 요거네, 요게 종단 속도. 즉 가속도가 0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분석을 다 했으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한 60% 정도 틀렸고요. 두 번째 건 약 한 80% 육박하게 틀렸습니다. 엄청 어렵구나. 근데 여기 이거 한번 적용할 걸 해보자. 자, 스카이다이버. 그럼 스카이다이버 나왔으면 우리가 아까 스카이다이버하고 그 다음에 안개비 같은 거 비교했던 거 있죠? 그 지점이네, 시험 문제가. 스카이다이버와 낙하 운동할 때는 틀렸네요. 스카이다이버는 어떻게 해서 큰 물체니까 뭐야? 압력 항력이 훨씬 크다고 그랬죠? 이미 틀려버렸네. 물체가 유체 속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 물체의 전후방에 생기는 압력차를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압력 항력이죠. 압력 항력입니다. 즉 압력 항력이니까 물체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죠. 이건 그죠? 그러면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없죠. 감소시키지,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다음, 낙하하는 물체의 종단 속도에 이르렀답니다. 낙하하는 물체의 종단 속도에 이르렀으니까 요거네. 그죠? 항력, 부력, 더한 값과 중력이 일치한 이 상태겠죠? 그러면 그 물체의 가속도는 0이죠. 0. 가속도는 0이죠. 그죠? 왜냐면 종단 속도에 이르렀을 때 가속도가 0이라고 했잖아. 자, 그런데 중력 가속도라고요? 중력 가속도는 아까 어디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했어요.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 낙하하는 물체라고 했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물체야. 떨어지는 물체는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적어도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질량하면 0이잖아. 지금 낙하하고 있다니까 적어도 0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이게 이거와 같아진다는 말이 안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뭐 배워서 중력 가속도는 뭐 9.8 뭐 이거 배웠을 거야.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이거 생각해보면 되잖아. 공식을 한번 이용하게 만든다고 했잖아. 낙하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중력 가속도는 적어도 0은 아닐 겁니다. 그죠? 다음,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낙하하는 동전에 균일한 밀도의 액체입니다. 낙하하는 동전에 적용하는 부력은요. 항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욕탕 욕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을 천천히 들어가면 물이 천천히 나가죠. 이때 하고 여러분의 욕조에 풍덩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넘친 물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왜냐면 아까 했잖아.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물의 양이 부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들어가면 물이 천천히 넘칠 거야. 다만 내가 빨리 들어가면 왕창 빨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뿐이야. 값은 똑같습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야. 동전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쭉 던졌어요. 던져서 물에 들어갔어. 그때 배제된 물의 양과 그 다음에 돌을 이렇게 세게 던졌어. 세게 던졌을 때 들어갔을 때 물의 양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이 오답이 많았는데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 완전히 잠겨있는 세막대에 적용하는 부력이랍니다.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 그럼 부력을 적용시켜보자. 자, 물이 있는데 이 세막대기가 서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인데 세막대기가 누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생김새가 똑같죠. 그죠? 부피와 크기가 똑같으니까 넘치는 배제된 유체의 양은 같죠. 무슨 말이죠? 똑같잖아. 부피, 배제된 부피의 유체양이라고 했으니까 힐쭉가돔이랑 가로로랑 똑같은 거지. 그잖아. 여러분이 물에 들어가는데 발부터 들어갔을 때 넘치는 물의 양과 손부터 들어갔을 때 물의 양 차이 뭐 있어요? 똑같지. 자, 땡. 자, 요게 한 60% 정도 틀렸다면 다음 문제는 80% 정도 틀렸어요. 이런 문제는 보기 박스에서 정보를 좀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찾아볼게. 자,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자, 여기에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건 지금 뭐야, 이 말은? 부피가 같다라는 겁니다. 부피가 같다. 크기와 모양이 같다라는 건 부피가 똑같아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이래. 밀도가 서로 다르다고요? 자,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피가 같은 상태이지, 그죠? 그런데 부피가 같은 상태인데 밀도가 다르대요. 그러면 뭐 때문에야?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야? 부피는 똑같은데 밀도가 다르다는 건 질량값이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은 지금 뭐냐면 서로 다른 질량값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진 겁니다. 부피는 똑같지만 질량이 좀 다른 상태입니다. 모양도 똑같고 부피도 같지만 질량만 좀 달라요. 그래서 공기 중에 고정했답니다. 이때 물체 A와 B는요. 물체 A와 B의 밀도는요. 공기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대개 밀도가 작은 상태인가 봐. 물체 B의 밀도는요. 물체 B의 밀도는 물체 A보다 B의 밀도는 A보다 크답니다. 아, 그러면 정보 좀 찾아볼게요. 정보를. 자, 뭐였냐면 자, 일단은 뭐냐면 A와 B는 부피가 같다라는 정보가 하나 나왔고요. 1번 부피가 같다. 두 번째는 질량을 따졌을 때 A와 B가 있다면 B가 질량이 좀 더 크다라는 상태는 정보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물체 A, B를 놓아줬더니 두 물체가 모두 속도가 증가하다가, 그죠?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낙하할 때.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 같아진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속에는 각각 다른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대. 그럼 얘가 뭐야? 종단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상승했답니다. 아이고, 여기서 트릭이 발생했네. 그죠? 우리가 아까 설명했을 때는 하강이었죠. 낙하할 때잖아. 그러니까 종단 속도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네, 이놈은. 그죠? 그러면 바꿔야겠다. 바꿔야해서 이게 아니라, 자, 지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 A와 공 B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당연히 뭐가 발생해? 중력이 발생하겠죠. 중력의 반대 방향은 뭐야? 중력의 반대 방향 뭐 나오면 되지? 부력이 있겠죠. 부력. 근데 얘는 상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바로 위쪽이죠. 상승했으니까 운동 방향은 위쪽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뭐가 생기는 거야? 이쪽으로 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 반대 지점이 같은 거죠, 힘이. 그러면 지금 흰색이 운동 방향의 반대, 노란색이 같은 지점이죠. 그러면 종단 속도의 공식은 중력 플러스 항력이 뭐와 같은 거야? 부력과 같아야구나. 지금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공식을 가져오면 틀리는 거야. 공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헤매버리는 거야. 계속 낙하 설명하다가 이때 정답 시험 문제는 상승으로 설명해버린 거야. 그러면 종단 속도는 뭐야? 공식이 달라져 버렸죠? 그러면 문제를 가보자. 자,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거 아까 이거 하지 않았냐? 우리가 차이를 드러냈을 때 고정했을 때와 움직였을 때 서로 대조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움직일 때 뭐했어? 항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럼 고정했을 때는 뭐가 발생하잖아. 이때는 항력이라는 건 발생하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죠. 고정했을 때 A에 작용하는 항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굳이 얘기하자면 A에 작용하는 항력도 0, B에 작용하는 항력도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굳이 얘기하면 작겠뿐이 아니라 같겠죠. 0이야. 발생하지 않아요. 난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이 공식이네. 그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니까 이 공식이죠.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이랍니다.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 해볼게요. 자, 그럼 어디 한번 해자. 자, A와 B 해볼게요. A는 부력은 중력 플러스 항력이죠. 이렇게 되고, 자, B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력은 중력 플러스 항력입니다. 그죠?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태니까 지금 어떤 상태야? 부력은 같은 상태입니다. 그죠? 배제된 부피만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요만한 게 왔으면 요만큼 들어오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유체가 바깥으로 배제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기와 모양이 똑같으니까 배제된 유체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력은 같은 상태야. 자, 그런데 자, B가 질량이 크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저기 중력, 봐봐.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B가 여기에 지금 뭐야? 이 값이 좀 큰 거지. 중력의 값이 요 값이 클 거 아니냐. 그죠? 요 값이. 그죠? 요 값이 크면 얘보다 크니까 요 값이 같으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지. 그래야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중력의 고정값이잖아. 그러면 얘가 커졌으면 또한 얘는 작아져야 할 거 아니냐. 맞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A 같은 경우는 이 중력값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그러니까 이 항력도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겠죠. 그죠? 됐냐? 그러면 봐라. 자, A에 적용하고 있는 항력은 어떻게 써요? 뭐야? 얘가 크겠죠? 얘가 크니까 얘는 항력이 되게 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보단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항력이 크겠죠. B보단 크겠죠. B는 왜 항력이 작냐면 중력값이 크니까 요 값은 작을 겁니다. 부력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A에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차이는 부력과 중력의 차이, 요놈과 요놈의 차이랍니다. 요놈의 차이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지? 항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요? 중력값은 작아져야 되지. 맞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속도가 증가할 때 항력이 커지니까 그 크기의 차이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때가 크겠죠. 고정되어 있을 때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A,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맞죠?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하고요. 이때 A와 B에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 아니죠. 항력도 증가해야 되죠. 속도가 커질수록 항력도 커지는 거니까 감소라는 말이 틀렸죠. 그러면 5번이라는 얘기인데,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큰 기체에서 상승한답니다. 그러면 밀도가 크다라는 건 조밀조밀한 상태라고 그랬잖아. 그죠? 이 강의실에서 15명 앉아있을 때 내가 움직이는 거하고 30명이 앉았을 때 움직이는 것, 30명이 더 힘들죠. 밀도가 크다라는 건 더 항력이, 저항하는 힘이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항력이 큰 상태죠. 그러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보기 박스에서 정보서 2개를 잡아내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했어?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